안녕하세요. 평소 일할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할 때, 심심할 때,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싶을 때,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고요. 그냥 가정주부는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을 제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거창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무시받을 직업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참고 참다가 지난주 시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일의 정체를 밝힐 일이 있었는데요. 차라리 진작 말해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인격 모독과 저에게만 들이미는 이기적인 잣대, 무시 등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결혼한 동서와 저를 비교하면서 무시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제대로 통쾌한 복수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전국에 계신 며느리분들 제 사연 듣고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기 펴고 사시라고, 참고 사시지 말라고 모두 좋아요와 구독 먼저 해주시고 사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고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뚜렷한 직장이 없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방황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알만한 서울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중 한 곳을 나왔고 취직이 잘 된다는 이야기에 공대를 선택해서 공대생으로 졸업을 했고 삼성, LG, 현대 중 한 곳에서 취업 전환형 인턴을 하다가 부서를 잘못 만나 비인간적인 팀 사람들을 만나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집에 자정이 다 되어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취업 전환이 되어 취직할 수 있었지만 저는 더 그런 곳을 다닌다면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숨도 못 쉬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의 장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단 하나. 기대하시던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저를 엄청나게 큰 감옥에 가두는 일이란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또 짓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냥 이대로 제가 방에 틀어박혀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제가 다니던 회사를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가는 제가 병원 신세를 질 것만 같았거든요. 인턴 때도 이런데 취직을 해서 정직원이 되면 얼마나 더 했을까요? 퇴사를 하고 나니 같이 입사할 뻔했던 동기들이 그러던데 퇴사율이 높기로 유명한 좌천당한 사람들만 모아두는 꼴통 부서에 제가 운 나쁘게 배치되었던 거더라고요. 저와 같은 부서였던 이 악물고 꾹 참고 입사를 강행했던 그 친구도 결국엔 1년도 못 버티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 친구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통은 트인 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미래 가치를 알고 함께 달릴 줄 아는 스타트업이 잘 맞았나 봅니다. 물론 대기업이었던 전 회사 인턴 월급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지만 저의 아이디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묵살되지 않고 정직한 토론이 가능한,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눈빛만은 반짝이며 살아있는 또래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일은 일이라 힘든 일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스타트업에서 7년을 버티고 제가 몸을 담근 회사도 큰 성장을 이루어 초기 창업 멤버로 꽤나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치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고 늘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스타트업 동료가 해준 단 한 번의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나이에 맞지 않게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 찌들어 살던 저는 남편이 참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는 걸요. 저는 빠르게 남편에게 빠져들어갔고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가 되어 결혼까지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 속세의 때가 안 탄 것 같은, 오히려 모든 것에 초연한 것 같은 성격인데 정신과 의사라니 완전 반전 직업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악바리처럼 사는 그런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 수 있다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응원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가 하고 싶은 것에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태로 30대 초반이 되었는데도 그는 전혀 재촉하거나 저에게 잘못 살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었고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힘들 때 곁에서 힘을 주는 사람은 정말 고맙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저였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난 30살도 넘었고 이제 금방 30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요즘이야. 아직도 내가 평생 뭐를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지 모른다니. 내가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우리 줌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적성을 운 좋게 빨리 찾은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퇴사할까? 나랑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잘하지도 않는 길로 언제까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은 주체적으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는 중이잖아. 멋진 일이야. 그러니 기죽지 마. 정말 그럴까? 이 나이 먹고 아직도 변변치 않게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는 나 같은 사람이랑 왜 만나는 거야 계속? 내가 스타트업 다니던 건 지호 씨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잖아. 난 궁금해. 혹시 내가 더 불안해할까 봐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 나한텐 줌이 너뿐이야. 알잖아. 네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줌이 너는 그 분야의 탑을 찍게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 그걸 조금 늦게 찾는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내가 곁에서 계속 응원해 줄 거야. 그러니 걱정 마. 난 너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삶 생각해 본 적도 없는걸? 하여간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아니랄까 봐 바로 안심하게 이야기 잘하는 것 좀 보소. 처음에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게 생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정신과 일을 하나 신기했는데 지호 씨가 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응원하기에 지치지 않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주니까 계속 정신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정말 대단해 지호 씨. 나도 주미를 만나면서 내 삶의 길을 찾은 기분이야. 난 주미랑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이라고 생각해. 결혼... 설마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안 돼. 다음에 정식으로 해줘. 알겠어.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다고. 정말 완벽한 남편이죠? 제가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이런 사람 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남편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댁이었죠.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 후 초반 6개월까지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 저의 길을 찾는 상태였기 때문에 까다롭고 편견 가득한 시댁은 저를 안 입곱게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빨리 자리를 잡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전념하고 싶었던 이유도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는 과정 중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로를 찾아보겠다고 늦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게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꺾지 못하시고 결국 결혼을 승낙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결혼 후 일부러 시댁과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거리에 신혼집을 구했는데 이유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거나 찾아오라는 말을 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세심한 배려였죠. 이런 면들을 아는데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저라면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셨을 건가요? 저는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결혼 전보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지만 정말 최소한으로만 만날 수 있도록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바로 지금의 직업을 찾았고 제가 재능도 있고 일을 할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직을 찾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날개를 단 듯이 정말 일을 하는 시간에는 몰두하면서 첫 작품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남편의 지지를 더 많이, 더 행복하게, 이제 부담이나 죄책감 없이 그 응원과 지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알리고도 굳이 시어머니처럼 편견 넘치는 사회의 잣대를 잘 들이미시는 분과 깊게 교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창피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모이는 자리나 미용실, 백화점 그런 일에 절대 먼저 부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찾은 천직 같은 그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동서될 사람이 그 잘난 의사였거든요. 예, 새아가,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너는 따라 나서지 않고 뭐하니? 오늘 나랑 백화점 좀 같이 따라가야겠다.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시간 맞춰오고. 네? 갑자기 이렇게 전화로 시간 대뜸 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백화점은 왜 가시는 건데요? 아니, 집에서 노는 백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니? 바깥에 좀 다녀야 너도 정신병 안 걸리고 건강할 거 아니니. 거기서 그러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안 답답하니? 백화점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했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래서 사람 봐가면서 잘해줘야 되는 건데. 다른 때는 잘만 혼자 가시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셔서 저한테 같이 백화점을 가시자고 하는 건지 저야말로 당황스럽죠, 어머님. 그럼 같이 갈게요. 제가 11시까지 댁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 애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니? 백화점 갈 거니까 추리닝 같은 후줄근한 건 안 된다.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예, 압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나 만남은 언제든 불쾌한 여운이 강하게 남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천직을 찾도록 도와준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한 그런 유일한 분이시니까 마냥 미워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백화점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이제 막 병원 일을 시작한 페이닥터로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쁘겠죠. 이제야 혼자 다니는 건 외롭다고 느끼신 건지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같이 가드린 다음 계속 백화점이든 어디든 따라다니라고 하시면 다시 일 시작했다고 딱 그 정도만 이야기할 참이었습니다.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막 부르시지는 못할 테니까요. 현대백화점부터 돌게. 출발해라. 예, 어머님. 오늘 여러 군데 갈 거니까 운전 잘해야 한다. 현대 들렸다가 롯데 들렸다가 갤러리아까지 갈 거야. 저 거의 장롱 면허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좀 켜고요. 잠시만요. 너는 일도 안 하는 백수인 애가 평소에 운전 연습이나 열심히 해놓지 않고 우리 지호한테 힘들게 운전까지 시키지 말고 네가 좀 운전이라도 해주면 좀 좋니?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에. 저도 바빠서요, 어머님. 제가 노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사실 일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실 정신이 없어요. 운전은 그리고 남편이 훨씬 잘하고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겨우 아르바이트 고정 몇 시간 한다고 생생히 내니? 하여간 염치도 없지. 운전 못하는 건 자랑이니? 이렇게 백화점이나 미용실 갈 때 앞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나 태워다니거라. 택시 타는 것도 우리 지호 돈으로 탈 텐데 아깝지도 않니? 아유 정말. 저는 버스나 지하철 타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버는 돈으로 제 앞가림은 충분하답니다. 저 일이 바빠서 어머님 운전수 노릇은 못해요. 죄송해요. 다른 운전하실 분을 차라리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니? 그래. 이래서 사람은 배우고 회사 생활을 해야 돼. 집에만 있으면 더 이러지 니가. 운전이나 똑바로 하렴. 저 출퇴근하는 일을 해요.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라 다행이었지. 저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하고 정식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운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머님. 운이 좋았어요. 하필 연락하셨는데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쉬는 날인 거 있죠? 출퇴근을 한다고? 언제부터? 지금 나 운전해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거짓말하는 거면. 진짜예요, 어머님.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지호 씨도 저랑 같은 말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앞으로 운전을 시킬 생각이셨나 본데 절대 그렇게 당할 수는 없죠.
제가 정말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남편한테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자로 출퇴근하는 직장 다닌다고 입 맞추자고 보내놓았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무서운 속도로 쇼핑을 즐기시더군요. 이제 보니 저를 운전수로 쓰는 것보다는 짐꾼으로 쓰고 싶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점차 쌓이는 짐들에 오랜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 같이 잔뜩 무거운 짐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많은 명품을 어디에 쓰시려나 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손이 크신 거 아닌가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시면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고생하는 의사 며느리한테 이 정도 선물은 양반이지. 이제 가방만 사면 되겠구나. 옷이랑 신발은 넉넉하게 샀으니 그래도 활용 전문점으로 가방은 있어야겠지? 둘째 새아가가 어떤 가방을 들었더라. 옷이랑 신발은 최대한 비슷한 스타일로 샀는데. 동서 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게다가 명품 가방까지 사주시려고요? 저는 짐꾼이나 시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하고 백날 노는 너하고 같냐? 사람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거야. 의사 며느리한텐 이런 명품이 하나도 안 아깝지만 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나와서 짐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공짜 밥 먹고 공짜로 우리 지호집에서 살면서 이 정도도 못해, 어?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후회? 무슨 후회? 이걸로 주세요. 이 가방이 예쁘네. 우리 둘째 새아가가 딱 좋아하겠어? 포장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의사 며느리 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한테 대놓고 의사 며느리인 동서와 비교질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저한테 이런 모욕을 주시면서 동서줄 명품 가방을 고르는 시어머니에게는 제대로 저에 대해 밝혀서 통쾌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퇴근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설명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쇼핑에 따라와서 운전에 짐꾼까지 하며 저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제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시하고 깔보면서 인격 모독까지 하셨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서가 선물 받을 명품 가방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서 토끼 눈으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에게 제 정체가 담긴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오줌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때의 시어머니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에 급격히 어두워지는 안색이란 저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인격 모독과 저에게만 들이미는 이기적인 잣대, 무시 등을 이제는 안 들어도 되겠지요. 진작 제대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밝힐 걸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가방을 찢어?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인지는 알고 찢는 거야? 잘 따라오다가 짐도 내팽개치고 다짜고짜 와서 가방을... 아이고, 이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이걸 감히 찢어? 너는 이거 하나 사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알고 그러는 거야, 어? 네 월급으론 택도 없을 텐데 화가 난다고 이걸 찢다니 단단히 미친 거니? 근데 이건 뭐야? 명함? 네이버 카카오 작가. 저 이런 일이에요. 명함 보고 엄청 놀라셨네요. 오줌까지 지르실 정도라니. 맞아요. 어머님께서 매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검색할 때 찾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거기에 올라오는 소설들 쓰고 억대 연봉 받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거 저 이제 더 이상 안 참아요. 참을 이유도 없고 그동안 자주 안 뵐 수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제 소중한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시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군요. 아니 잠시만. 너 뭐라 그랬니? 억대의 연봉이라고?
의사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게다가 소설을 써서 그게 가능하다고? 게다가 네이버랑 카카오라니 이 명함 진짜냐? 허! 요즘은 세상이 달라진 지 오래라고요, 어머님. 웹소설이라고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필명을 써서. 제가 말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수도 없고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면 독자들이 읽어주는 만큼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에요. 의사 며느리지만 저보다 못 벌 건데. 제가 지호씨 연봉도 이미 가뿐하게 넘겼거든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책임질 수 있어? 아유, 네가 뭐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소설 쓰는 작가인데 어떻게 의사보다 많이 번다는 거냐? 시어머니 나를 지금 그런 말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못 믿으시겠으면 네이버나 다음에다 검색해보세요. 웹소설 작가 억대 연봉이라고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진 이미 세상이 다 아는걸요? 믿고 싶지 않으시면 믿지 마세요. 그런데 제 명함 보고 이미 놀라신 거 아니셨나요? 아, 믿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비교와 무시, 그런 걸 참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젠 아시겠죠? 저한테 더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이잖아. 오늘 제가 찢은 명품 가방은 현금으로 바로 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운전이나 하라고 하셨나요? 제가 쓰는 작품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감도 안 오시죠? 택시나 타고 들어가세요. 아, 이거 짐을 다 들고 나가실 수나 있나 모르겠네. 저는 바빠서 이만. 잠시만, 세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잘못했다. 아유, 그게 정말이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널 무시할 일도 없었을 텐데. 대체 언제부터인 거니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이걸 굳이 말하지 않은 건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일하기에도 바빴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행운은 남편 덕분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참는 겁니다. 아, 제가 작품 연재 때문에 바빠서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앞으로 뭐 백화점이고 미용실이고 짐꾼이고 필요하시면 저보다 시급 낮은 의사 며느리 동서한테나 연락하세요. 시어머니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다시 제 일을 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모욕하시고 무시하신 거 다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마 더 검색해보기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소설 작가로 성공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 업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웹툰화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알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웹소설 작가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남편이 응원해주고 계속 찾아보라고 다독여준 덕분에 저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이런 천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뿐이고요. 남편은 이 웹소설 작가를 시작하고 쓴 작품의 1호 팬이 되었고 이 작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것도 저에게 더 풍부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좋은 원료가 되어주었지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소식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왜 진작에 저의 직업에 대해, 연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노발대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씩씩대며 그 명품 쇼핑한 것들을 다 환불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껏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샀던 것들을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다 환불할 마음을 먹으셨는지 정말 태세전환이 빠르신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도 아직 통쾌하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명품 사치하지 않고 별로 지금 제가 하는 일 말고는 빠져있는 게 없어서 저한테 선물하고 싶으셔도 선물할 게 없으실 텐데 당분간 골머리 계속 썩히실 것 같아서 제가 바라는 건 최대한 저를 찾지 않는 거라는 말만 전해달라고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히 그렇게 말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개원해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지만 남편은 개원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이랑 같이 산 명품 옷이랑 신발 그것들 다 환불하느라 애먹으셨다네. 그걸 왜 다 환불하셨대?
아, 이제 동서보다 나한테 잘 보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런 거지? 아,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님. 나도 우리 엄마가 대단하신 거 아주 잘 알지.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말하라고 성을 내시더라고. 아예 마음이 확 바뀌셨나 봐. 진짜 진작에 말할걸. 그런데 왜 개원하기 싫다는 거야? 나 그동안 믿어준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지호씨 아니었음 이렇게 천직을 찾을 수 있었겠어? 미안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줘. 난 당신이 천직을 찾아서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갚았어. 개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 난 줌이 네가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내가 개원을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한 작품 끝나면 쉴 수도 있는 줌이야 나도 맞추고 싶달까? 개원을 하기보다는 그만두고 같이 쉴 땐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또 줌이가 다음 작품 쓸 때 나도 다른 병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이 있었다니. 역시 지호씨, 당신은 정말 나한테 최고의 짝꿍이라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한동안 외국이나 나가 있을까? 어머님께서 계속 알아보시고 귀찮게 하실까봐 사실 좀 신경 쓰이네. 그러지 않아도 주미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찾고 계셔. 나한테 정말 내 연봉을 뛰어넘는 게 맞는지 10번도 넘게 확인하셨고 말이야. 명품도 안 좋아한다고 그 정도 선물론 주미 마음 돌리기 힘들겠다고 했더니 시무룩하시긴 하더라고. 그래도 지호 씨가 날 가만히 내버려두고 찾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해줘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계속 헛물캐시고 할 것 같아서.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모욕하고 깔보던 나한테 뭘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놀라신 모양이야. 주미 비위 맞출 생각에 열심히 쉬어. 근데 그럴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중이시긴 하지. 그동안 우리 엄마가 주미한테 너무하시긴 했어. 진작 말씀드리지 않은 걸 너무 원망하시더라. 그러지 말라고 말씀은 드렸지.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 잘 해줘, 지금까지처럼. 알겠지? 난 마저 작품 쓰고 올게. 이 작품 쓰는 일이 이렇게 설레고 재밌을 수가 없어. 버는 돈에 더 신이 나는 것도 있지만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니. 고마워. 다 지호 씨 덕분이야. 나는 그저 주미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쳐놓을 수 있도록 돗자리만 펴놓았을 뿐이야. 이 과정을 잘 풀어오고 도전한 건 주미 너 자신이지. 난 주미가 내 아내라서 내 사람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고 다행이야. 그건 나도 그러네요. 고마워 지호 씨. 남편과 대화를 하면 언제나 위로와 위안을 받을 때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의 이런 사연들이 요즘 말로는 참교육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모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겠죠, 시어머니께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전국에 참고 사는 며느리분들 또는 남편분들 아니면 시어머니 모두에게 이 사연이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을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공감해 주시면서 이 통쾌하고 속 시원한 복수를 대리만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뚜렷한 직장 없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로 고민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고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가장 밝은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웹소설 작가님들 중에는 40대에 50대에 첫 소설을 연재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이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는 오히려 실패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겪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 어려움과 극복 등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능력과 인내심을 이끌어냈죠. 이를 새로운 도전에 활용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고 해서 실패할 이유는 없는걸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열정과 결단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열정을 살려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에 옮겨보자고요.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통쾌한 복수, 속 시원한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늦게라도 꿈을 찾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했더니 결국 찾았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꿀 자격이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대로 지금 연재하는 것을 마치면서 머리도 식힐 겸 남편과 한 몇 달 정도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 행선지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달려온 만큼 남편도 머리를 식히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물론 작품이 너무 쓰고 싶겠지만 그걸 조금 누르고 현재를 즐기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웹소설 억대 연봉 작가인 것을 밝히고 난 후 속 시원한 후일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던 그 의사 동서가 소식을 듣고 쫄래쫄래 쫓아와서 귀찮게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냐며 궁금하다고, 조금만 말해줄 수 없냐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의사로 이렇게 일하는 게 사실 싫다고요. 자기도 웹소설 보는 걸 참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 작품이 뭔지 꼬치꼬치게 묻는데 절대 작품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자기 작품을 잘 밝히지도 않고 필명으로 대화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알게 돼서 굳이 저의 작품을 감나무, 배나무 떠들고 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저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는 편이 저한테 더 유리하고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이 유명해지면 되지 저라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더욱이요. 형님, 제가 웹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웹소설 작가님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지금에야 일이 바빠서 많이 읽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래요. 형님이 의사 연봉은 진작에 뛰어넘는 억대 연봉이란 말을 들어서 더욱 그 작품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부탁이에요. 제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친한 척해요. 동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네. 사람 참. 형님도 그거야. 어머님께서 하도 형님을 갈구시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형님한테 처음부터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심한 말로 무시하고 하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단단한 분이라고 느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군요. 단단한 사람인 건 우리 남편 덕분이에요. 동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동안 어머님이랑 같이나 무시하고 깔볼 땐 언제고. 혹시 기억상실증 같은 거 걸린 거예요?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동서가 웹소설을 좋아하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알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형님. 형님이 웹소설 억대연봉 작가님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잘 안 믿기기도 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깔봤던 건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어차피 직업에 따라 사람 귀천 따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하죠. 그 천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가 웹소설 억대 연봉 작가가 아니어도 저는 동서의 형님이었잖아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동서는 왜 다른 사람 대하듯 저를 대할까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환자들한테 나설 자격이나 있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그건 제가 눈이 멀었었나 봐요. 의사라는 자부심에. 어머님께서 옆에서 자꾸 치켜 세워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이제 어머님 핑계밖에 될 게 없나 보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건 모두 동서의 선택이었어요. 동서가 그런 사람이란 증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저는 작품을 써야 해서요. 그러네요. 죄송해요. 작품 쓰셔야 하는데 방해 안 되게 얼른 나가드릴게요. 의사 동서는 제가 버는 돈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 게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게 더 눈에 보였고요. 제 작품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얼마나 성공을 한 건지 기분 좋게 이야기해줄 수도 물론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인데요. 웹소설을 좋아한다는 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굳이 정보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무엇을 주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동안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은근히 쪽을 주던 동서가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웃기더군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 시어머니와 동서 같은 부류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밝히자 다루기가 수월해지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서는 저라면 이 두 사람과 가까이 지내실 건가요? 옆에서 계속 속을 팍팍 긁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러모로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차라리 멀리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연재하던 작품 하나가 마무리되었고 당분간 몇 개월 쉬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부쩍 생각이 많아져 가는데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통쾌해지고 속 시원해질 수 있어서 기쁘더라고요. 부디 저의 사연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대리만족도 하시고 지금 무시하는 상대에게 복수할 날을 기약하며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와 남편은 몇 개월 쉬고 와서 또다시 일상에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퇴사하면서 부쩍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 지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남편이 상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하루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료하러 다시 사회에 녹아들기 전까지 병원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로 차기작을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남편도 위안을 얻고 또 아이 같은 웃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웹소설 작가를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지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어하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은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늦었다고 도전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기에 망설이는 사람들, 진로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졌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댓글로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조언도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환자들과 대면하며 상담하지만 저는 꼭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또는 응원해주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 꿈을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에 대한 응원도 좋고 자신의 고민에 대한 푸념이나 하소연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는 가정주부분들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는 분, 앞으로 뭐에 취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였는지 잘 모르는, 아니 잊어버리고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의 이런 손 내밀기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 저의 꿈을 이뤄주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연이 선정돼서 꼭 이 채널에서 소개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연을 썼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거나 공감이 되었거나 통쾌하고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연이 알려지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을 그런 걸로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실 거죠?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하네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가끔씩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같이 여행 가는 것과 퇴사하는 것을 말했나 봅니다. 제가 개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걸 아시고는 아마 저한테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소재로 소설을 써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께서 저라면 시어머니를 소재로 소설을 쓸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작품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쓸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하게 글을 쓴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취미로도 좋습니다. 취미가 내 삶에 크고 작은 활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니까요. 웹소설 작가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시면 그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엄청 자세하게는 어려워도 대략적인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무수히 많은 직업과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다르니까요. 알 때에는 도전해볼까?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더 그 취미나 직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향유할 시간을 만들 수 있지만, 아예 모르신다면, 아예 찾아보지 않으신다면 삶에서 새로운 일을 마주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갈 테니까요. 배움의 즐거움과 탐색의 즐거움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다녀왔는데 좋았던 여행지나 꼭 해외가 아니라 국내 여행지도 좋습니다. 좋은 장소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행 다녀오고 또 작품의 소재로 배경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좋은지 몰랐네요. 여러분과 벌써부터 댓글로 소통할 생각에 신이 납니다. 평소에는 작품을 쓰는 데만 집중해서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과 별로 소통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작품을 쓸 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할 때, 심심할 때,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싶을 때 이 사연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연을 듣기만 할 때와 굉장히 다른 감정이 느껴지네요.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으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깜짝 놀랄 만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주변에 말했더니 우리만 알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되었으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아시죠? 저는 살면서 사실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았고 가끔은 사는 게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의 신념은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자는 신념이요. 평소에 이런 성격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길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는데요. 확실히 저는 착하게 사는 제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쳤어? 이 사람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 당신은 저 어린애들 안 보여? 당신 자식이 지금 셋이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싶어? 내가 한 번 봐줬으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이상해? 시끄러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럼 이혼해. 이혼하라고. 이혼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너 아니야? 나 어리고 예쁜 새 애인하고 재혼하게 이혼하자고. 네 딸이 지금 3명이야. 저 애들은 어떡해?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이제 큰딸은 중학교 들어가. 아직 애들 많이 어려. 적어도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아? 너는 집에 애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 우리 아들한테 그만해라. 내가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네가 애초에 집에서 잘했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겠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내 아들도 밖에서 숨통이 트였겠지. 아유, 최악이다, 최악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바람 피우는 게 잘못이야? 그러면 네가 잘하라고. 시끄러우니까 밥이나 가져와. 배고파, 밥 줘. 제 가정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저는 세자매의 큰딸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부모님이 사이좋은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람을 피우셨고 심지어 만나는 새로운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웠던 기억이 나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아까 청소는 했어? 네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밖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나 같아도 아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빨리 청소 안 해? 게다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매우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혼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우리 세자매 때문이었죠. 아빠가 그래도 밖에서 돈을 꾸준히 벌어오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혼하면 엄마가 우리를 혼자 키우는 것은 너무 막막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버티던 엄마가 나서서 이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이게 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아내 역할을 못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는 진짜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사람을 때렸다고? 그거 다 실수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차라리 며느리를 데려가세요. 바로 아빠가 술을 마시고 동네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어요. 거기서 서로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고 돈과 힘이 없던 아빠는 그대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경찰서에 가는 것은 놀랍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웃겼던 것은 아빠와 친할머니는 그걸 다 가만히 집에서 살림하던 엄마의 탓을 하였던 거였어요. 당신이 뭐라도 해보라고. 저놈 아내는 아빠 빽까지 써서 경찰서에서 빼냈던데 우리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내가 그냥 교도소에 가게 생겼잖아. 너는 내가 교도소 가면 그때는 어떡할래? 돈 벌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뭐라도 하라고. 친정도 없는 년이라 쓸모가 없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밖에서 돈을 벌어왔으면 안에서 잘했어야지. 순진한 내 아들을 이렇게 교도소까지 가게 만들어? 네가 제정신이야? 그만! 나 이제 못 참아. 이혼해. 맨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환영이야. 제발 이혼하자.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속이 깝깝해서 죽을 것 같아. 이혼해. 애들은 다 내가 데려갈 거야. 뭐? 이혼? 그래, 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지금 너 내가 교도소 간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너 내가 출소하면 나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걸? 참나,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혼해! 쓸모도 없는 딸만 셋 낳았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 그래, 그 계집애들 다 데리고 가라. 우리 찾아오기만 해봐. 알겠어? 꺼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뭘 봐? 안 나가? 나가.
내가 이런 망할 집구석에서 결혼 생활을 했던 게 인생의 한이다, 한. 얘들아, 가자. 이 쓰레기 같은 집안하고는 다시는 만나지도 말자. 튀! 엄마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우리 세자매를 데리고 살던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아빠가 교도소에 들어가며 이혼했고 그때부터 엄마는 홀로 우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은 절대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온 엄마의 삶은 참 힘들었어요. 유진아, 우리 큰딸 엄마가 항상 미안해. 오늘 공장 야간이라 지금 나가야 하거든. 내일 일어나서 동생들 등교할 수 있게 도와줘. 밥은 여기 엄마가 해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알겠지? 남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알겠어. 엄마, 유선이랑 유미는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히 일하고 와. 저번처럼 다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집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망할 남편복은 없어도 자식복 하나는 기가 막혀. 엄마는 그래서 공장에도 공주가 셋이나 있다고 벌써 자랑했어. 그중에서도 우리 큰 공주가 제일 좋고 기특해. 그리고 이거 수학여행비야. 엄마가 이래서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뭐? 싫어. 나 안 간다고 이미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나 진짜로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이 돈이면 우리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이거 아껴서 차라리 유선이랑 유미 학비에 보태자. 아니야. 엄마가 우리 큰딸 수학여행은 진짜 보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 알겠지? 엄마 다녀올게. 엄마와 우리 세 자매는 서로 유달리 각별한 사이였어요. 가난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워낙 컸습니다. 엄마는 홀로 우리를 키우며 공장에 다니셨는데 그래서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항상 제 몫이었어요. 다행히 동생들이 매우 순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은 당연히 진학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도 했고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몸 상해. 그리고 이 돈으로 유선이 대학 학비에 보태자. 다행히 셋 중에 한 명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아휴, 네가 번 돈은 네가 쓰라니까. 너 내년에 지금 만나는 애랑 결혼한다며. 그럼 그때 결혼 비용으로 써. 엄마는 자식한테 이렇게 돈 받는 거 민망해. 남자친구랑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원래 결혼은 서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엄마는 돈 받아줘. 저는 그때 당시 동네에 있던 미용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다행히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의 단골 손님과 친해졌는데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제 첫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고 굉장히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3년의 연애 끝에 청혼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내가 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교도소에 갔다고 했잖아. 나는 이런 사정을 알면 오빠가 나를 떠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오빠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니까 반가워. 우리 아버지도 진짜 문제 많았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더라. 그리고 유진이 네가 세자매고 나는 삼남매고 우리는 둘 다 첫째잖아. 이것조차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알고 봤더니 남친과 저는 공통점이 매우 많았어요. 둘 다 동생이 2명이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이 기억나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너무 황송해서 웃음이 자꾸 나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잘 살아봐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매우 곱고 차분하다는 거였어요. 저런 분이 아들을 셋이나 키운 게 신기했습니다. 너무 참하고 다정한 시어머니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원래 천성이 다정한 분이라고 했죠. 남편의 성격은 바로 시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사실 양가가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매우 많았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각자 집에 반드시 용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우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그때 독립하는 게 좋겠다. 다만 우리 새아가가 나랑 시동생들하고 사는 게 많이 힘들 텐데 그게 미안하네. 내가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할게. 집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에이, 어머님 괜찮아요. 각자 형편에 따라 사는 건데 집을 못 해주시면 어때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시댁에 합가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서로 예단이니 예물이니 쓸데없는 절차는 생략하자고 합의했죠. 내가 시집살이를 워낙 심하게 당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큰딸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인상 자체가 선하고 고우셔. 저런 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마음이 놓여, 유진아. 결혼 잘하는 것 같다. 엄마가 워낙 시댁공포증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좋다고 했지? 나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아니까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어.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라 결혼에 관해 확신이 생긴 거야.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니까 내가 다행이다. 친정엄마도 나서서 좋은 분이라고 하실 정도로 괜찮았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정말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지게 되었답니다.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눈 떠봐. 괜찮아?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수술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거라 일단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해요.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긴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세요. 굳게 닫힌 수술방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엉엉 울며 의식을 잃은 엄마의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결혼식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죠. 유진아, 새아가 괜찮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이고, 사돈. 아가, 괜찮다.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어요.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었는지 아직도 감사할 정도예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살렸습니다. 다만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서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아마 오래 입원하실 수도 있어요. 목숨은 살아있다니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엄마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수술이 잘 되었지만 입원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2주 뒤에 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게 걱정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아가, 유진아, 결혼식은 미뤄도 되지 않니? 나는 다 떠나서 제일 우선이 사람 건강이라고 생각해. 사돈 어르신 몸 상태가 우선이지. 나는 네 의견에 따를 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알겠지? 시어머니는 너무 감사하게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결국 저도 속이 말이 아니라 결혼식은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참 죄송했죠. 그런데 저는 이때 아이러니하게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무슨 일이세요? 아, 새아가, 내가 사돈이 걱정되어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너야말로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병간호는 집에서 노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하렴.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사실 동생들한테도 이미 들었어요. 어머님이 몰래 반찬 가져다 주신다면서요.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이시고. 저는 어머님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유,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원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늘 말하지 않니? 사람이 먼저야. 내가 사돈 병간호는 책임질 테니까 세아가 너는 일해. 오늘은 어떻게 온 거야? 겨우 사정해서 잠깐 안 바쁠 때 짬내서 온 거예요. 병원비가 비싸서 차마 일을 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머리에 엄마 걱정이 가득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니. 이렇게 간호라도 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 나를 위해 그런 거니까 세아가 너는 그냥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렴. 응? 천사 같은 시어머니는 쓰러진 우리 엄마를 옆에 딱 붙어서 간호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동생이 2명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갈비찜 같은 요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밑반찬도 가득 가져다 줬다고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엄마도 제대로 회복하게 되어 결혼식을 1년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더니 복을 받나 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사돈께서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지 그걸 간호사가 나한테 말해주더라. 우리 딸이 결혼 하나는 무척 잘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렇다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거야. 엄마가 회복하게 되어 나도 기뻐.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초반에 우리 엄마가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친정엄마와 반대로 저는 시댁에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가, 세아가 지금 뭐하니? 내가 집안일은 내 몫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종일 일하는 날 힘들 텐데 이렇게 집에서까지 일하면 몸이 못 버텨.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쉬어. 어머니, 이거 제 빨래잖아요. 저도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어머님이야말로 몸 상하니까 소파에 누워 계세요. 많이 움직이시면 관절 다쳐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세대는 몰라도 사실 제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식 결혼은 2번째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세아가 이거 맛 좀 봐줄래? 내가 아까 간을 보면서 요리하긴 했는데 영 맛이 안 나네. 괜찮니? 새로운 며느리가 서울 사람이라 입맛이 까다롭지 않을까? 에이, 어머님, 맛만 좋은데요.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 대단한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 동생은 어머님이 예전에 해주신 갈비찜을 아직도 얘기한다니까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 그리고 갈비찜 많으니까 내일 집에 가져가.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 맞지? 괜찮아요. 어머님 간호가 너무 대단해서 퇴원하고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아무튼 저는 맛만 좋으니까 어머님 긴장 푸세요. 어머님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사람 미각이 이상한 거예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생기게 되었어요. 동서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였는데 처음 인사 오는 날 시어머니가 유독 긴장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둘째 시동생과 동서가 집에 왔는데 사실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둘째 동서는 친정이 잘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은근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여기 시골에서는 이런 것도 먹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나물을 식탁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건 맞죠? 제가 워낙 곱게 자라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만약 제가 탈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고기랑 생선구이 위주로 먹어요. 내가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과일이라도 줄까요? 에이, 맛만 좋은데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한국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섬도 아니고 어디 오지 산골도 아닌데 지역 특색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세요. 어색할 순 있는데 그게 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곤란해하는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저렇게 말했는데 순간 둘째 동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때 둘째 동서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색도 그런 정색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색이 아니고 노려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맛이 없으면 내가 지금 밖에 가서 뭐라도 사올 테니까 말해줘요. 아들한테 미리 물어봤는데 해산물을 좋아한대서 특별히 생선 위주로 준비했거든요. 어머니, 고등어 김치찜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남으면 우리 친정에 들고 갈게요. 여보, 맛있지 않아? 나는 너무 맛있어. 제가 일부러 저렇게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는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깨작거리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부터 먹기 싫은 티를 내길래 시어머니가 민망해하셨어요. 거의 밥이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속상해하셨죠. 그렇게 동서가 돌아가고 저는 둘째 시동생에게도 화가 났어요. 아까 어머님 표정 봤어? 나는 도련님한테도 실망이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중재를 하던가. 예쁘니까 좋다고 옆에서 눈치를 오히려 살살 보더라. 너무 실망했어. 안 그래도 나도 뭐라고 했어. 우리가 가난하게 자라서 부자인 재수 씨한테 푹 빠졌나 봐. 결혼하고 아예 우리 집은 모른 척을 할까 봐 무섭네. 둘이 집에 돌아가고 내가 어머님께 가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신 거 있지. 어머님 음식 솜씨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나는 동서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재수씨 별로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엄마도 저러시는 거지. 재수씨도 우리 동생이 잘나서 자기 집으로 쓱 데려가려고 저러잖아. 아, 속상하다. 둘째 시동생은 공부를 매우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를 만났는데 동서네 집안에 돈이 워낙 많았어요. 결혼할 때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매우 커서 둘째 시동생은 어머니 앞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죠. 시어머니가 몰래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모은 적금 통장이에요. 원래 아기 낳으면 쓰려고 했는데 일단 급한 상황이니까 둘째 결혼 비용으로 쓰세요. 아가, 아니다. 네가 힘들게 번 네 돈을 어떻게 쓰니? 아유, 됐다. 괜찮아. 돈 모아서 분가해서 아기 낳아야지. 괜히 내가 감정을 잘 추스르질 못해서 너한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아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분가예요. 저는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아기도 아직은 소식이 없잖아요. 원래 급한 불부터 끄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저 받을 때까지 밥 안 먹어요.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통장을 손에 쥐어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드린 이유는 둘째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주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죠. 그렇게 제 돈으로 지원받아 둘째네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꽤 있었어요. 뭐라고? 그럼 이번 명절에도 둘째 동서는 자기 집 가족들하고 여행 간대? 그럼 1년에 도대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야? 서방님도 처갓 사람들하고는 여행 가면서 왜 시댁엔 안 내려와? 동생한테 들으니까 그쪽 집에서 돈을 다 낸대. 딱 봐도 지금 재숙 씨한테 잡혀 살더라. 엄마도 속상해 하셨어. 돈 없는 게 죄다. 둘째네 부부는 결혼하고 처가 식구들하고는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시댁에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셔서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라간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상에, 이걸 어째. 새아가 큰일이다. 지금 막내가 결혼하겠대. 그것도 속도 위반으로. 셋째 며느리 될 사람이 임신했는데 그것도 7개월이란다. 어떡하니? 게다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지원도 없대. 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막내 도련님은 그렇게 조용하더니 혼자 이런 사고를 쳐요? 막내 도련님 게다가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곧 군대 가야 하는데 아기랑 자기 마누라는 어떡하라는 거야. 게다가 막내 며느리는 갓 성인이래. 내가 미치겠다. 이걸 어쩌니.
이렇게 대책 없이 아기를 가지면 어떡한데요? 여보, 이걸 어떡해? 일단 그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그렇게 조용하던 막내 도련님이 기어코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갓 성인이 된 막내 동서는 딱 봐도 앳된 인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딱 봐도 양아치였죠. 둘째 동서는 깍쟁이, 막내 동서는 양아치. 내가 미치겠어. 우리 시어머니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막내 동서가 시댁에 들어온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막내 도련님은 다음 달에 군대에 간다는 거야. 기가 막힌다. 사돈속이 말이 아니겠어. 네가 옆에서 잘 도와드려. 임신도 거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야 알리다니 보통 영악한 게 아니네. 막내 동서는 만삭인 상태로 우리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가출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막내 도련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기본 예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아이스크림 딸기 맛이던데. 저는 초코 맛이 좋거든요. 오늘부터는 초코 맛으로 사다 주세요. 아, 배고프다. 빨리 끓여주세요. 어머니,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더 안 좋아져요. 아까도 보니까 계속 바닥 쓸고 닦으시던데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이 끓이시려고요? 그럼 저 계란도 넣고 파도 넣어주세요. 그냥 먹으면 밍밍해서 맛이 잘 안 나요. 좀 매콤하게 물량도 적게 해서 끓여주세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뭐라고 했을 텐데 임신한 상태니까 뭐라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착한 시어머니는 남편도 가족도 없이 혼자 시댁에서 사는 막내 며느리가 안쓰럽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 자기도 아기 낳으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니까 그때는 달라질 거야. 그나저나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고생이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가 같이 살기 불편하면 언제든지 분가해도 좋아. 알지? 에이,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나가요. 저는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라니까요. 나가는 건 막내 도련님하고 막내 동서가 나가야죠. 분명히 군대에서 제대하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막내 도련님은 제대하고 바로 자기 마누라와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 조건으로 막내 동서가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한 거였죠. 막내 동서와 같이 사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동서의 편의를 봐주느라 힘들었는데 진짜는 출산 후였어요. 어머님, 형님, 저 피곤해서 아이 못 안아요. 대신 분유 먹여주시고 트림도 시켜주세요. 아, 저는 출산하니까 몸이 말이 아니네요. 원래 이렇게 힘든가? 아. 막내 동서는 출산하고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님과 제가 동서의 하녀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니 제가 참자 생각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의 아기가 자라면서 저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 유진아, 임신했니? 너무 축하한다, 세상에. 그렇게 원하던 아기가 드디어 생겼구나. 갑자기 손주가 많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기가 생겼어요. 시험관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자연 임신으로 생겨서 다행이었죠. 문제는 제가 임신했더니 막내 동서의 오지랖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하면 아이 배 안에서 안 자라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과자 많이 먹으면 아기 태어나서 피부 문제 생겨요. 식단 관리는 필수인 거 모르세요? 제가 임신 선배라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듣는 귀한 정보잖아요. 동서, 나도 알아. 그리고 과자도 나 많이 안 먹어. 동서가 임신했을 때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써준 건 고마워. 저는 형님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아이도 잘 나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한 건 제가 마음이 건강해서 그런 거랍니다.
막내 동서는 임신한 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오지랖을 부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집에는 막내 동서와 시조카가 있으니 쉴 수가 없었어요. 형님, 원래 임신했을 때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은 거 아시죠? 저 친구 만나고 올 테니까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를 많이 봐야 나중에 더 키우기 좋잖아요? 동서 아기는 동서가 돌봐야지. 친구들 만날 때 데리고 나가. 이제 밖에 나가도 되는 개월수잖아. 나랑 어머님은 동서의 개인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뭐라고요? 형님은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 되게 소외감 느껴요. 맨날 어머님은 형님하고 대화하고 저는 왕따 시키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뭐? 동서가 하도 어머님을 부려먹어서 내가 어머님 신경 쓰는 거잖아. 그리고 동서 행동을 돌아봐. 내가 이상해? 나도 동서가 남편 없이 시댁에서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드니까 충분히 편히 봐주고 있잖아. 동서, 너무 철이 없어. 아기도 낳았는데 이제 철 들어야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뭐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어요? 지금 저 친정 없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저 집 나갈래요. 동서는 심지어 아기를 낳고 저랑 살짝 말다툼했던 날 가출까지 했어요.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간 줄 알았는데 진짜 밤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셋이 나가서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아가, 네 잘못이 아니야. 임신했는데 왜 나왔어? 위험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어. 내가 아들하고 같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볼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나 봐. 어머님, 그럼 아기 이리 주세요. 제가 아기 데리고 들어가 있을게요. 생각해보면 시조카도 참 불쌍해요.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던지듯 맡기고 가출한 걸 알까요? 유진이니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다 내 잘못 같고 그래. 아무튼 나랑 큰아들이 찾을 테니 너는 들어가 있어. 어머님이 하도 들어가라고 해서 저는 시조카를 안아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갔더니 막내 동서가 술에 취해서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동서! 일어나! 집에 왔으면 왔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가출하고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아기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아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 뭐? 야! 나 너 때문에 술 마신 거 아니야? 어? 진짜 형님이면 다냐? 원래 내 성격이면 너 이미 죽었어, 알아? 진짜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확시. 막내 동서를 깨우자 저에게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 동서는 더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재수씨, 정신 차려요. 아니,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이러고 싶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막내 제대하면 당장 내쫓자. 나 같이 더는 못 살아. 아가, 괜찮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꿀물을 타올 테니까 기다려. 저러다 간이 상할까봐 무섭다. 저런 광경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를 걱정했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시어머니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사건 덕분에 남편도 막내 동서를 내쫓을 시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내 도련님이 제대하자 남편이 나서서 둘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나가면? 아긴 어떡해요? 제가 혼자 돌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큰형님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시잖아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친정 없다고 그러는 거죠. 속상하고 서운해서 눈물이 나와요. 동서, 진짜 왜 그래? 나는 아기 낳고 바로 3개월 조리 끝나고 일하잖아. 월급 받아서 친정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어머님 드려. 아기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동서는 하는 것도 없이 집에만 있잖아. 그리고 동서 임신했을 때랑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잊었어? 형님, 그만하세요. 제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요. 매번 어머님하고 둘이 딱 붙어서 저 소외감 들게 하시고. 왜 그러세요?
지금 남편도 제대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장 가게 생겼어요. 그럼 저 혼자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봐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동서, 그러게 왜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그래. 나랑 남편은 상황 보면서 임신한 거야. 동서가 시댁을 나가기 싫으면 행동을 잘했어야지. 막내 도련님과 동서 보고 나가라고 하니 동서는 끝까지 싫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저는 확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출 사건 이외에도 동서는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이었거든요. 동서가 흡연해서 그게 내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쳐.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이제 안 좋으신데 자꾸 그렇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잖아? 서로 따로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아이 봐주고 동서는 매일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니까 편했지? 알겠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견디겠네. 형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 벌 받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결국 저는 제가 나서서 동서를 내쫓았어요. 실제로 동서의 반응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동서를 내보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결혼하고 얼굴을 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어요. 동서, 이번에도 안 내려와? 무슨 결혼해서 가족이 됐는데 얼굴을 2년에 한 번 봐.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동서가 내려오기 힘들면 서방님이라도 보내. 그건 우리 집 사정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내려가고 싶죠. 그런데 저는 서울 토박이라 시골이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이미 형님이 그러고 사니까 그러지도 못하네요. 어머, 저 바빠서 끊을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뭐? 동서!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어딨어. 참나 기가 막혀. 둘째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오지도 않았고 막내 동서는 삐져서 저 때문에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간에서 중재하려 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도중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중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줬어. 거기 가면 우리 아기가 다닐 유치원도 지원해주고 집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래. 당신만 괜찮으면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어서 좋아. 그런데 우리가 중국 가면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 나는 좋은데 어머님이 걱정이야. 이따 진지하게 말해보자. 아마 엄마는 가라고 하실 것 같아. 평생 중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남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면 혼자 남을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 아니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날릴 수는 없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꼭 가. 너무 잘됐다. 큰 며느리도 예전부터 다른 나라 살아보고 싶었다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머님이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시면 반드시 연락하세요. 아셨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중국이니까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 어학원도 다니고 한인들과 친해지며 차차 적응하기 시작했죠. 아이도 커서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아가, 거긴 괜찮니?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음식은 입에 맞니? 내가 예전부터 늘 말하지만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이야. 알지? 먹기 싫어도 야채랑 과일 꼭 챙겨 먹고 고기도 주기적으로 먹으렴. 아들은 남자니까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걱정이다. 어머님, 저는 너무 건강해요. 오히려 중국에 와서 살도 쪘어요. 다이어트가 시급해요. 그나저나 애아빠가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에도 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이번 일만 끝나면 꼭 같이 찾아뵐게요. 아셨죠? 천천히 와라. 괜히 나 신경 쓰여서 한국에 올 필요는 없어. 나는 너희가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실제로 남편의 주재원 일이 매우 바빠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겨우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어머님이 만류하시거나 나중에 오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정착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의 얼굴을 못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갑자기 한밤중에 둘째 시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의식불명? 당장 비행기 알아볼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멀쩡하시지 않았어? 아니다. 나랑 형수가 갈 테니까 기다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당신 바쁘면 나 혼자라도 어머님 보러 갈게. 아, 세상에, 어머님 어떡해. 의식불명이라니 어떡해. 나 지금 당장 한국 갈래.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남편은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어머니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안 갈 수는 없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아주 오랜만에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서 상주해서 간호할 분이 필수로 필요해요. 웬만하면 이럴 때는 가족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의해서 한 분은 남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선두로 급기야 가족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들의 대화를 듣고 진심으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난 못해. 우리는 서울 사는데 언제 지방에서 어머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님께 딱히 받은 게 없으니 당연히 저는 아니죠. 동서가 어머님 간호하는 게 맞지 않아? 지금도 시댁에서 같이 살잖아. 어머, 자군형님, 말씀 되게 섭섭하게 하시네요. 그럼 저는 뭐 어머님께 받은 게 있나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제가 모시는 거죠. 평소에 제가 모시는데 병간호까지 해야 해요?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 동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분명 분가에서 나갔잖아. 내가 중국에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 형님은 모르셨구나. 동서가 본인이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시댁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도 시댁 가보시면 아실 텐데 어머님이 혼자 집안일 다 하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쓰러지신 거 아닐까요? 형님! 제가 어머님 말동무할 때 형님은 뭐 해준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가끔 어머님 모시고 병원이라도 갔지. 형님은 서울에서 얼굴도 안 보러 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 뭐해? 그렇게 집에서 혼자 집안일 다 하시고 동서 입맛에 맞춰서 요리까지 하시잖아. 당연히 노인네가 힘드니까 쓰러지지. 형님 입맛에 맞춰서 요리해도 형님은 맛없다고 안 먹잖아요. 참, 형님보단 제가 낫죠. 아무튼 몰라요. 나는 병간호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대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둘째 서방님은 모른 척 창밖을 보고 있었고 막내 서방님은 동서 옆에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보, 당신 주재원으로 일하는 거 대단하고 멋있어. 그런데 나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지신 거 보고 절대 중국으로 다시 못 가. 내가 어머님 괜찮아질 때까지 간호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딸 데리고 중국에 가. 여보, 진심이야?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어차피 주재원 일 몇 개월이면 끝나는 거 알지? 내가 빨리 일 끝내고 한국 가서 당신하고 어머님 챙길게. 저는 동서들이 서로 어머님을 맞기 싫다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기 싫었어요. 남편하고 얘기하는데도 병실 밖으로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먹고 병실로 들어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했어요. 둘 다 그만해. 어머님은 내가 간호할 거야.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동서들은 그러는 거야? 내가 간호할 테니까 둘 다 나가. 됐어.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서들은 잘됐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눈을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사실 아까 깼는데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 내가 쓰러진 이유는 너무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가 몰래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발견되었어.
그 땅의 값이 무려 30억이야. 나는 이 돈을 다 큰 며느리에게 주겠다.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할 거야. 어머니,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에 30억이요? 어머,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 잠시만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저 서울에서 시간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친정이 또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호할 테니까 돈 저한테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아시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내가 그동안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갚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나머지 며느리들은 볼 일 없다. 우리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정색하며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렇게 착하고 참한 분이 정색하고 당당하게 할 말만 하니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동서들은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본인들이 간호하겠다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엄마 잠시만요. 아버지가 땅을 사셨어요? 저 그건 몰랐는데. 아니, 왜 그걸 지금 한 거예요, 엄마. 진짜 지금 아내 친정이 지금 사업이 망해서 많이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야, 이놈아.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결혼하고 엄마 얼굴도 안 보러 왔으면서 갑자기 이래? 막내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그동안 다들 얼마나 매몰차게 굴었으면서 양심도 없어? 시동생들도 난리가 났지만 그건 남편이 가볍게 제압했어요. 이 뒤로는 제가 실제로 어머님을 극진히 간호했고 동서들은 병실로 못 돌아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서 주재원을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님은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멋진 별장을 지으셨어요. 거기서 우리 부부와 딸 그리고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예 연락 자체를 차단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